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지난주에 첫 선을 보인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주인공이죠. 김종대 디펜스 21플러스 편집장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반응 체크 좀 해보셨습니까? 뭐 말씀으로 들었습니다만은 예. 뭐 역시 출연료를 적게 주는 방송이기 때문에 말로써 이렇게 조금 더 띄워주는 측면이 있다고. 아니, 왜 자꾸 영업사항을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방송에서. 그건 좀 자제해야 되는데 난 여기만 오면은 자꾸 그래서 그러는가. 저 오연호 대표한테 얘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오늘은 이게 지금 상황인지라 네. 지금 긴장감이 점증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원래 오늘 사실 지금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문제 해가지고 한번 그 군인들의 정관 예우 문제를 오늘 좀 다뤄볼까 했었는데 그거는 좀 뒤로 미루도록 하고 네. 오늘은 지금 아주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한번 좀 집중적으로 털어보는 이런 시간으로 한번 좀 꾸며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0시부터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한은 공언한 대로 오늘부터 정전협정 파기한다고 이미 공언한 바가 있었고, 네. 뭐 일각에서는 야, 이러다 전쟁 터지는 게 아니냐. 예. 뭐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그러니까 과도한 걱정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아주 차분하게 네. 라면 사재기 안 하고 네. 생수 안 사드리고 담배는 부탄가스도 안 사고. 담배는 사재기 하고 있대요. 담배값 오른다고 해서.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차분하고 침착한데 네. 외부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이 아주 긴박합니다. 여의도 증권가에 투자 회사 많습니다. 그 외국에서 전화가 하루 또 종일 아주 전쟁 나는 거 아니냐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 시장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주로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죠. 또 밖에 나가 있으면은 한국 뉴스가 아주 지금 뭔가 위기가 이렇게 감도는 것으로 보도되니까 네. 교포들 전화도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 자신은 태풍의 한 가운데 눈이 고요합니다. 예. 아주 청명하죠. 그런데 그 주변은 소용돌이칩니다. 그러면 우리 김종대 편집장도 개인적으로 외국에서 뭐 전화 이런 거 좀 받았습니까? 받았죠. 뭐라고? 워싱턴에서도 오고 네. 아니 별일 없냐. 주로 이거죠. 그다음에 왜 이러냐. 예, 어디까지 갈 거냐.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한반도는 항상 태풍의 눈이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예. 상당히 안정돼 있는데 반해서 예. 주변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은 그 반대입니다. 그리고 니네 괜찮냐는 얘기인데 네. 우리가 이란을 볼 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란 TV나 이란 사람들 만나면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이란 폭격할 것처럼. 예. 그래서 우리가 걱정해주고 예. 자기들은 괜찮다 그러는 게 바로 우리도 그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태풍의 눈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도 한 달 정도 더 지속이 된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코리안 리스크 즉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부터 말을 합니다. 예. 이것이 어느 정도 가다가 정리가 돼야지 예. 계속 이렇게 긴장이 고조돼 가지고 허구헌날 뉴스 나가면 그때는 이제 코리안 리스크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저는 실물 분야보다는 금융 분야에서 먼저 신호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자, 코리안 리스크는 좀 이따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지금 네.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주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있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키 리졸브 이제 한미연합 군사 훈련이 있고 네. 근데 지금 북한의 방점은 어느 쪽에 더 찍혀 있는 거로 좀 판단을 하십니까? 글쎄 이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금 다 한꺼번에 겹쳐서 말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 정전협정을 백지화한다는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 명의의 발표는 키 리졸브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유엔 제재 결의안이 이제 네 번째 결의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20975인가요? 예. 20945가 예. 나왔죠. 그 전에 20875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했을 때 나왔고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켓 발사 또 핵실험에서 두 개의 유엔 제재 결의안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키 리졸브가 아니라도
그 국제사회와 북한이 아주 정면 충돌하고 있는 양상에서 예. 이제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이게 키 리졸브 훈련이 미국이 전 세계 야외에서 하는 가장 큰 규모의 훈련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오. 저 한국군이 15,000명, 미군이 한 3,800명 정도 참여하죠. 림팩도 있고 여러 가지 훈련이 있잖아요. 그 야외 이 재래식 전력을 동원한 기동 훈련은 이 국제연합이라는 어떤 국제적인 어떤 차원의 훈련이 이제 해양에서 예. 이제 림팩 훈련 같은 게 있는가 하면은 말하자면 실제 각본 시나리오를 짜고 어떤 핵심 전력이 실기동을 하면서 하나의 구체적인 전쟁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젠 유럽에서는 이런 훈련 없어요. 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키 리졸브로 한번 초점을 맞춰서 네. 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이 키 리졸브 전에 팀 스피릿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게 명칭이 바뀐 거죠? 한미연합군사훈련에서. 그렇죠. 그 팀 스프리트 훈련은 저 과거에 93년도까지 이제 그 한미 연합 군사 연습으로 진행이 된 건데 네. 이게 굉장히 그 정치적인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우선 북한이 거의 준전시 상황을 선포하면서 매번 이것 때문에 어떤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마비되니까 예. 이것은 그 92년도에 취소됐었다가 93년도에 재개됐고 네. 그 이후에는 또 없어졌어요. 어. 그런데 이렇게 훈련이 없어지고 나면 그 유사시에 미 증원군이 한국으로 이제 투입될 때 이 증원된 군대가 한반도에서 전투를 할 수 있는 전투 준비 태세로 전환을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이걸 연습할 기회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키 리졸브 훈련, 이건 독수리 훈련이라는 야외 기동 연습과 같이 하는 건데 예. 이 훈련 내용은 뭐냐면 RSOI 즉 미국의 전시 증원군이 그 전개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숙달하면은 이제 전시에 그 지금은 뭐 3,500명밖에 안 오지만 유사시에는 어떤 미국의 대규모 전력이 투입돼서 즉시 전쟁 준비 태세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절차 연습이고. 그러면 팀 스피릿 훈련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과거 팀 스피릿은 어땠는데요? 과거 팀 스피릿은 더 규모가 컸습니다. 예. 이것은 훨씬 더 규모도 크고 어떤 핵 항공모함부터 원자력 잠수함에 폭격기까지 동원돼 가지고 어떤 실기동 훈련을 대규모로 진행한 것에 비해서 지금 키 리졸브 훈련은 다분히 지휘소 연습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아, 팀 스피릿이 거의 전면전을 염두에 둔 가상 전쟁 훈련이라고 한다면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가상 전쟁을 하는 것은 그거는 훈련이 아니라 연습이에요. 이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훈련은 사격 훈련, 그렇죠. 그렇죠. 또 기동 훈련, 훈련, 예. 무슨 이렇게 기능적인 걸 하는 거를 훈련이라고 하는 거고 연습이란 건 뭐냐면은 어떤 그 전쟁 상황을 가상으로 해서 일단 북한군이 남침했다. 그럼 격퇴한다. 그다음에 반격한다. 어디까지 점령한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갖고 하는 건 군사 연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팀 스피릿이 그랬다라는 거죠. 팀 스프리트 그렇고 키 리졸브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규모 군사 연습으로 미국이 해외에서 하는 가장 규모가 큰 훈련이라고.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키 리졸브 말고 또 을지 포커스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또 뭡니까? 그것은 을지 포커스는 그거 좀 최근 신문을 좀 보셔야 되는데 네. 과거 명칭이고 아. 과거에는 을지 연습과 포커스 렌즈 군사 연습을 합쳐서 을지 포커스 렌즈라고 하는 건데 을지 연습은 대한민국 정부의 그 전쟁 연습이고 우리 군 단독의 한국군 한국군 플러스 한국 정부. 그다음에 포커스 렌즈는 최근에 프리덤 가디언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입니다. 이 중에서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바로 군사 연습에 해당됩니다. 역시 키 리졸브와 마찬가지로 전쟁 각본을 토대로 한 대규모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키 리졸브 훈련도 하고 프리덤 가디언 훈련도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다 하죠. 이 한반도가 그만큼 어떤 미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군사 연습의 소요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두 연습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주안점에? 차이는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둘 다 이제는 지휘소 연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키 리졸브 훈련이 연합 전력의 어떤 전시 증원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본토나 이런 데서 미국군이 전개되는 훈련을 한다. 한반도로. 그렇죠. 예. 그런 성격에 가깝다고 한다면 프리덤 가디언은 말 그대로 이 전쟁 계획, 작전 계획 5027이라는 우리나라 어떤 그 전쟁 각본이죠. 북한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이 전면전 대비한 어떤 예. 전쟁 연습을 다 숙달하는 건데 예. 그 프리덤 가디언은 8월 달에요. 예. 그 이유가 있어요. 6월 달에 주한미군 장교들이 인사이동이 많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신兵 장교들이 많이 와요. 아. 얘들이 그 한반도에서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자마자 2달 내에 8월 달에 빨리 해야 적응 훈련이네. 그 절차를 숙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8월에서 그럼 못 옮기냐? 못 옮깁니다. 왜요? 이건 수십 년간 8월에 그 신임 장교들을 위한 어떤 그 연습의 어떤 그 목적을 두다 보니까 그 이후에 주한미군의 또 임무 숙달 절차가 이렇게 굳어졌어요. 예. 그런데 8월 달에 항상 남북 간에 뭔 행사 많잖아요. 남북 뭐 8.15 행사 있고 뭐 교류 협력하는 게 또 요때 다 몰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더럽게 꼬인 것이 뭐냐면 매년 8월만 되면은 대북 정책이 우선이냐 아니면 프리덤 가디언이 우선이냐 이걸로 정보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가는 날이 장날이네. 예, 미국 보고 좀 옮기자 시기를 예. 연기하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역대 정부가 한 번도 못했어요. 그 못하는 이유가 주한미군 인사처리이기 때문에. 어, 그것 때문에. 주로 6월에 인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새로운 장교들 훈련시켜야 되는. 새로운 장교 훈련시켜야죠. 아, 그런 문제가 있군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가 추출이 됩니다. 뭐냐면 연례 훈련 아닙니까? 연례 연습이고. 자, 그러면 북한이 저렇게 과도하게 또 반응할 이유도 별로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군 당국도 이건 연례 그러니까 훈련이고 또 북한에 그러니까 통보도 했고. 네. 거기다가 또 추가되는 것이 2015년에 전시작전권이 환수가 되는데 또 그거에 대비해서 훈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 군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명분과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을 댔어요. 네. 근데 그렇다면 굳이 북한이 저렇게 나설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자, 옛날부터 방어 훈련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정을 북한에 통보했고요. 네. 과거 팀스프리트 훈련 때부터 다 북한에 알려주고 그다음에 기동의 방향을 남북 방향이 아니라 동서 방향으로 해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오해 수지를 줄이게 한다든가. 또 어떨 때는 북한 대표 보고 우리 훈련을 창관하라고까지 요청한 적도 있었죠.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그 군사적인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 키리졸브 훈련은 이제 이러한 어떤 그 간단한 통보 절차 외에 무엇이든 다 하는 훈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무력 시위 성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미 간의 확장 억제라고 하면서 북한을 압박한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말이죠. 미 본토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북한을 때리지 못합니다. 왜? 그 미사일이 북극을 통해서 오는데 항로가 중국 러시아 영토 지나서 와야 돼요. 오호. 그럼 중국 러시아 가만 안 있어요. 요격해버리겠죠. 이거 우리를 향해 쏘는 거 아니냐. 예. 이래서 중국 러시아 때문에 미 본토에서 중국으로 북한으로 미사일 발사하겠냐는 거예요. 항로가 그렇게 됩니까? 항로가 그렇게 이게 북극 항로라는 건데 세계 지도를 보면 평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해서 태평양을 건너온다고 착각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북극을 거쳐와야 빨라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럼 저 시베리아 만주 거쳐서 오겠네요. 그걸로 거쳐서 오는 거죠. 그럼 중국 러시아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허. 그럼 이거 안 돼.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다시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가 여기에 미국이 대규모 전력을 투입해 가지고 북한을 압박한다. 이거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전술핵 배치 못 합니다. 그렇죠. 설령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한 발당 관리비가 1년에 100만 불입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요? 돈 많이 들고 경비병력 배치해야 되고 골치 아프고. 그렇죠. 이거 안 돼요. 주한미군 증강은 더 어렵죠.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북한을 뭘로 타격하느냐 하면 바다에서 때립니다. 항공모함이나 이런 거. 항공모함이나 이지스함이나 잠수함을 동해나 서해에 배치해서 거기서 북한을 억제하는 겁니다. 이게 미국이 택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당한 대북 억제 방식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대부분 한미 군사 연습이 해상에서 있어요. 그런데 동원되는 무기가 잠수함, 이지스함, 항공모함이에요. 벌써 이지스함 2척 들어왔다며요. 2척 들어왔죠. 거기에다가 B-52 폭격기라든가 스텔스기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떤 그 연습의 양상을 보면은 이것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 발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전쟁에서 뭐 어디까지가 방어고 어디까지가 공격이냐가 구분이 안 되는데 이런 전략이 그 전개가 돼서 어떤 그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훈련을 한다면 이게 지금
저기 서해에서 훈련하면 중국이 난리칠 일 아닙니까? 네. 과거에 난리 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동해나 어디 인근에 와 있으면 이번엔 북한이 난리치는 거죠. 자기들의 공격의 징후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상대방은 방어적 조치를 했는데 그 반대편은 공격의 징후로 이걸 해석한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나 미군은 이건 순순히 100% 방어 훈련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북한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이지는 않죠. 그리고 그게 경계가 모호하다. 그렇죠. 경계가 모호하죠. 어. 거기에다 이번에는 북한이 연합 연습 기간에 도발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그 실전 사용 가능한 무기 체계로 이미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탄 배치 다 됐다면서요? 예, 그래서 문제는 이것이 어떤 군사 연습이기도 합니다만 그 연습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무력 시위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이것은 어떤 그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여기서 이런 질문이 성립했는데 그렇다고 연습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한미 입장에서는. 연습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거는 해법이 뭐예요, 그러면? 예, 1년 전부터 다 계획된 거고, 예.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에 10월 달에 북한 간다는데 그때도 코앞에서 8월에 연습했던 건데 취소 못 하고. 아, 그랬었나요? 예, 예. 10월에 남북 정상회담 있었고. 원래는 8월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8월에 한미 군사 연습하면서 북한 넘어가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아. 이걸 청와대에서 골치 아파가지고 어떻게 8월 올해 안 할 수 없냐 그러다가 미국에 말도 못 꺼냈어요. 아, 그래서 10월로 늦춰진 겁니까? 그것 때문에 늦춰진 건 아니고 예. 이런 상황에서도 청와대가 해법을 못 내놨었다니까요. 어허, 남북 정상회담 때문인데도. 남북 정상회담 중에 훈련할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야. 이럴 예. 정도로 예. 이 대규모 훈련에 대해서 이 계획을 바꾸자 그러면 또 미국이 동맹의 약속을 깨자는 거냐 이럴 것이고 네. 항공모함이 한 번 시동 거는데 1억 달러입니다. 시동만 한 번 거는데. 에이, 설마. 어? 그냥 아니 무슨 소리. 태평양 딱 해서 순항 쭉 하는데 1억이 아니라 시동 거는 무슨 시동 거는 데만 1억이 걸려요. 원자로 가동해가지고 예컨대 키티호크 항공모함의 경우에 쓰는 전기량이 부산시 전체하고 맞먹어요.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예요. 그 소모하는 에너지량하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그 항공모함 혼자 옵니까? 구축함 따라오죠. 잠수함 따라오죠. 그런 거 순양함 그런 따라오죠. 거 다 해서 한 번 출동 준비하는데 1억 달러. 그러면 이제 보통 상사는 항차라고 하잖아요. 예. 기항을 해가지고 이제 쭉 가서 한번 쭉 돌고 오는 데는 그러면 몇 억 달러 들겠네. 몇 억은 몇 억이 아니지 몇십억 들겠네. 그거까지는 내가 통계가 없는데 아니 훈련 취소하면은 준비한 비용 다 물어내라 그래요. 아, 미군에서? 네. 이야. 아니 그동안에 이 훈련 준비하느라고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냐 이렇게 나오면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할 말 없죠. 그 돈 다 물어줘야 돼요. 예. 대표적인 예로 1992년에 우리가 그 남북기본합의서 체결하고 팀스프리트 훈련 폐지했어요. 예. 그런데 노태우 레임덕 말기예요. 예. 그런데 군부가 미국에 가가지고 팀스프리트 훈련 재개하자고 협상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측 반응이 예. 이랬다가 내년에 취소되는 날이 일이 있으면 예. 지금 그동안에 재개하자고 해서 우리가 훈련 준비한 비용이 몇 억 달러인데 그거 다 물어내라. 이거 각서 쓰면 팀스프리트 훈련 재개 합의하겠다. 이래서 써줬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써준 마당에 취소가 됩니까? 안 되죠. 그 돈 다 물어줘야 되는데. 안 되죠. 이게 미국의 군사력을 한번 여기 들여오는데 미국은 자체 훈련 필요성 때문에 그 돈을 쓰지만 우리가 해라 마라 연기해라 하면 그 돈 다 물어줘야 되고. 아무튼 그럼 키 리졸브나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할 때 미군 측 경비는 미국이 됩니까? 됩니다. 그건 되긴 됩니까? 그거는 됩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미 국방부 예산이 허벌나게 지금 그렇죠. 작살나고 있잖아요. 예. 태평양 사령부 입장에서 무슨 술 써서라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오바마한테 국방비를 태평양 사령부에 배정하라는 압력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천안함 사건 나고 얼마 있다가 항공모함이 오나 안 오냐 그럴 때 오바마나 게이츠 장관은 안 보내겠다 그러는데 태평양 사령부가 온다 그래 버리는 바람에 예. 양쪽의 얘기를 듣고 우리 국방부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대혼란에 빠져서 판단을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갔어요. 태평양 사령부 입장에서는 국방비를 어느 정도 유지하려면은 이 훈련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야, 태평양 사령부가 세네. 100억 가놓고 그냥 맞짱 뜨는 거네요. 걔들은 할 말 다 하고 살아요. 그래요? 태평양 사령부 제1번 임무가 중국 견제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을 억제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자기 관할권에서 훈련을 손을 댄다? 계획된 걸? 그러면서 국방예산 자른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볼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지금 올해 400억 달러 국방예산 감축되는데 이제 항공모함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 항공모함 운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견제가 들어옵니다. 예. 지금 언론에는 키 리졸브의 원자력 항공모함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수강까지 부산항에 입항 못했습니다. 예. 아마도 제 생각엔 태평양사와 미 국방부 사이에 지금 항공모함을 보내냐 마느냐 가지고 그 전쟁이 아마 북한하고 전쟁보다도 더 지금 긴박할 거라고 봅니다. 돈이 드네 안 드네 이 문제가 깔려 있는. 이 문제 가지고 당장 올해 국방예산 400억 달러 시큐스터 협상으로 또 깎이게 생겼는데. 시동만 거는데도 1억 드는데. 1억 드는데. 예. 자,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자, 그거는 미군의 사정이고. 네. 자, 그런데 그 한미 입장에서는 군사 훈련을 안 할 수가 없고. 근데 군사 훈련을 하면은 북한은 저렇게 반응을 하고. 네. 그럼 여기서 해법이 뭐가 있는 겁니까? 이런 걸 어려운 말로 국제정치학에서 안보 딜레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 안보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게 상대방한테 공격 신호로 해석이 돼서 그렇죠. 저쪽에 또 반응을 일으키고 예. 이렇게 악순환을 겪는 걸 안보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 딜레마적 상황이죠.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도 조금만 더 그 부작용을 줄인다면은 이번 훈련의 어떤 규모를 조정한다거나 네. 훈련 내용을 어떤 공격성을 줄인다거나 네. 이런 여러 가지로 좀 그 내부에서도 신뢰 구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는데 예. 지금 우리 국방부 합참 분위기가 뭡니까? 어떻게든 북한에 한번 보복하고 싶어서 그렇죠. 뭐 지구까지 지금도 타격하겠다는 얘기가 예.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합참 분위기가요. 예. 제발 북한을 한번 보복할 기회만 한번 주어진다면 한 번만 건드려 봐라. 한 번만 건드려 준다면 그냥 끝장을 내버리겠다 이런 겁니까? 이게 지금 합참의 실무장교들 분위기예요. 아, 진짜로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저 식물 정보가 예. 이 군사력을 과연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통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아, 진짜 합참의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그게 뭐 그렇습니다. 천안함이나 연평도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 당연하죠. 천안함 연평도에서 당하면 예. 군인의 어떤 그 직업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예. 당하면 보복함으로써 예. 자기가 패장으로 인식된 그 치욕을 씻고 싶다. 어. 이것이 지금 아주 집단의식으로 굉장히 고조돼 있어요. 상당히 심각한 건데 그 얘기는. 사실 군인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1연평해전 99년에 북한의 배를 한 6척을 격파하고 100명을 사상케 했는데 3년을 절치부심해 북한이 보복했지 않습니까? 예. 2002년 제2연평해전 때. 예. 그건 북한 군대나 우리 군대나 똑같은 거예요. 이 군대와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끼리 만들어내고 창출하는 국면이라는 것은 예. 응징과 보복의 연결고리란 말이죠. 그렇죠. 그것의 악순환인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군인의 어떤 직업의식이라고 봤을 때 과연 어떤 지금 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남북한 군대의 그 결전의지 또 어떤 보복의 의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느냐는 우리 문제이기도 하고 북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야, 그렇다면 그건 지금 청와대의 관리 능력이 아주 중요한 지금 때에 다다랐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근데 그 전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러다가 정말 어디서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네. 국지적이든 제한적이든지 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개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자, 옛날에 황장엽 선생이 망명해서 우리 쪽으로 와서 그 강연 때마다 한 얘기가 북한 군대는 당의 명령 없이 총 한 방 못 쏜다. 아, 예. 확실하게 정치 권력이 군을 통제하는 그런 어떤 일사불란한 조직이다. 이걸 여러 예. 차례 말한 적이 있어요. 예. 북한은 이제 군내 총정치국이 있고 그렇죠. 또 당 중앙이라든가 군사위원회에서 군대를 확실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에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어떤 바다에서 일어난 무력 충돌이라는 거 보면은 대단히 우발적이면서도 남북한 군대가 다 같이 사격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교전이었어요. 우발적으로 일어났죠. 예. 그 뒤에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MB 정부의 천안함 연평도 이후에 최근의 양상을 보면은 이제는 북한 군대는 평양의 명령을 기다리지 말고 또 한국 군대는 서울의 명령을 기다리지 말고 어휴. 현장에서 현장 지휘관 판단으로 즉시 대응해라.
이런 걸로 양상이 바뀐 상황이에요. 야. 그렇다면 예. 그 예를 들어서 서해 같은 데서 어떤 양쪽에서 서로 간에 어떤 모종의 공격 신호를 인식하고 충돌이 시작됐다. 네. 이랬을 때 상부에 보고할 시간이 없습니다. 템포가 너무 빨라졌어요. 예. 마치 우리 몸에 있는 자율신경계처럼 군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율신경계처럼 군대가 작동하는데 그걸 평소부터 숙달했다는 거죠. 무조건 반사 체제가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해버리는. 바로 반응하는. 예. 왜냐하면 이 국지전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떤 남북한 군사력 비교로 판가름 나는 공간이 아니고 그렇죠. 누가 먼저 결심하고 누가 먼저 행동하느냐가 결정적인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네. 이럴 경우에는 선제적인 군사 행동에 대한 동기가 상당히 강하게 부여가 되고 그렇죠. 그럼으로써 군대와 군대끼리 만들어내는 정치 권력이 통제할 수 없는 국면의 군사 상황. 이것이 조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북한은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액면 그대로 이야기라면 언제든지 총이나 포를 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좀 얘기가 다릅니다. 예, 다릅니다. 그거 어떻게 다르냐면 예. 자 북한 인민군 총사령부에서 그 정전협정 파기라고 표현 안 했고 백지화라 그랬어요. 예. 한미 키로졸보 훈련이 11일부터 진행이 되면 그 순간부터 이제 정전협정이 백지화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양상의 북한의 군사 행동을 예상해 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정전협정이 전 세계에 약 한 23개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한 16개가 실패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정전협정. 예. 그리고 나머지도 반이 결국은 다시 전쟁으로 돌입해가지고 결과적 실패를 했고. 예. 성공한 게 불과 4-5개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한반도 정전협정이 가장 성공적이에요. 그 이유는 아주 이 협정 문안이 잘 돼 있어요. 예. 우선 비무장지대를 설정했습니다. 그렇죠. 그 남북한 군사분계선으로 각기 2km씩 그 비무장지대를 그렇죠. 해놨어요. 우발적인 충돌 여지를 없애버린 거죠. 없애버렸죠. 예. 이게 버퍼존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전협정이 백지화된다면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 비무장지대에 중화기 전력 넣겠다. 북한이. 예, 거기 가지고 장사정포, 로켓탄, 이런 거 특수부대 해가지고 비무장지대 진지 만들고 우리는 배치하겠다. 예. 이래버리면. 예. 정전협정에서 하지 말라는 거 이제 안 하겠다는 거, 하겠다는 거거든. 그렇죠. 이러면은 굳이 남측을 공격한 것도 아니면서 엄청난 긴장감도 줄 수 있고. 그것도 무력 시위네. 무력 시위죠. 그러면서 정전협정이 백지화됐다는 실증적인 사례도 남길 수가 있고. 이런 방식의 앞으로 새로운 군사 행동이 정전협정 백지화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대신 사비네요. 그렇죠. 네. 판문점 같은 경우 뭡니까? 군사정전위원회가 개최되는 그렇죠. 어떤 비무장 구역 아닙니까? 거긴 권총 외에는 못 갖고 들어가요. 네. 여기에 박격포 진지 설치해버리면. 그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1996년에 예. 4.11 총선 앞두고. 예. 그래서 그때 북풍이 일어났잖아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정전협정을 백지화한다는 뜻은 이것이 어떤 남측에 대한 선전포고는 아닙니다. 선전포고 전 단계.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무조항으로 정전협정에 만들어놓은 조항들을 무시해버리면.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거는 남북한 군사정세에 심각한 변화가 옵니다. 그럼 우리 군도 대응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그렇지. 우리도 덩달아 정전협정 그럼 우리도 무시하겠다. 이거 됩니까? 안 돼요. 예. 우리는 권한도 없어요, 사실은.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북한은요, 정전협정이 이제 그때 공산권 측 정전협정 당사자가 중국군 팽덕회 사령관하고 예. 김일성 예.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둘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군이 권한이 있냐 하면 없어요. 북한에서 중국군 다 철수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립국 감시단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거의 정전협정을 혼자 담당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이거 이제 파기하겠다, 백지화하겠다고 해버리면 그 정전협정의 그 의무 조항들을 다 무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씩 골라서 군사 행동으로 연결하면은
남측을 도발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걸맞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전협정이 백지화된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전 백지화 안 될 걸로 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전쟁을 예방한 이 협정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과거에 북한도 이런 유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전협정 백지화 파기하겠다는 얘기는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제가 있었어요. 평화협정으로 가자는. 예. 평화협정, 평화체제로 가자는 전제하에서인데 이제는 그 말도 없이 정전협정 그 자체를 백지화하자는 근데 이런 말만. 약간 좀 이게 엉뚱한 소리지만 차라리 그래서 비무장지대에서 박격포 진지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거 하고 네. 또 어떤 특정한 섬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제로 그러니까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는 이 시나리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가상의 상황. 네.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서해가 왜 저렇게 분쟁 지역이 됐습니까? 정전협정에서 서해 문제에 대해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기가 영해냐 NLL이 경계선이냐 말이 많잖아요. 이렇게 그 서해가 분쟁 지역이 된 이유가 정전협정이라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렇게 분쟁 지역이 된 건데 마찬가지로 지상에서도 정전협정이라는 어떤 그 분쟁 억제 관리 장치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당장 국지전이 일어난다 만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다 불안정해져서 그렇죠. 어느 곳인가에서 우발적인 충돌이나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고. 근데 일각에서는 키 리졸브 훈련이 이제 열흘간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키 리졸브 훈련 기간은 북한이 감히 도발할 수 있겠느냐? 저는 안 한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네. 여태까지 그 한미 연합 훈련 기간에 특히 미국을 상대로 해서 북한이 군사 행동을 한 전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 북한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옛날에 1950년대 모택동이 대만 앞에 있는 금문도라는 섬에 포를 40만 발을 쐈는데 40만 발이요? 예. 그래가지고 아주 대만군을 혼내줬는데 그때 기준을 보면 짝수날에 쏘고 홀수날에 쏴지 마라. 미군이 오는 징후가 있으면 사격을 멈춰라. 미군이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빌미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 중국군의 전술과 북한군의 전술이 유사합니다. 말하자면은 주한미군 또는 미증원군이 인계철선이 돼가지고 분쟁에 자동 개입하는 상황만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난 다음에 굳이 북한이 군사 행동을 한다면 미군이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한국군만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내지는 어떤 미국이 개입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 가능한 거지. 어떤 미군에 대한 인계철선을 자극하는 형태로는 절대 안 한다. 불리한 전쟁 왜 합니까? 그렇죠. 어느 병법에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 그 섣을 지고 불길에 뛰어드는 사람은 바보라고 그러죠. 바보죠. 북한의 전술이라는 것은 특히 어떤 미국과 한국을 분리해서 접근하고 어떤 유리한 그곳에서 전투를 하는 그리고 유리한 곳에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불리한 곳에서는 방어적으로 그러면서 어떤 심지어는 뭐 어떤 좀 비굴한 행동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김종대 편장의 진단에 따르면 그게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제한된 범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크지는 않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고 계획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때가 우발적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남북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남북 간의 상호 협박의 어떤 그 정치 아닙니까? 어떤 실제 주먹이 날아간다기보다는 협박이에요. 그러니까 권투에서 서로 이제 딱 마주서서 눈 째려보는 그 단계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눈빛이 아주 더럽고 아주 인상 더러우면 그것도 스트레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협박이 누적되고 축적되는 거. 그다음에 아주 그런데 왜 째려보세요? 그 얘기하는데? 저는 사랑의 눈길로 좀 바라보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제일 싸움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하철에서 왜 째려보냐고 하면서. 왜 째려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지하철에서
어디 그 하다 보면 째려본다고. 그렇죠. 그러다 이제 민증까 이렇게 가죠. 그러다가 예. 저기 왜 째려봐 그러니까 네가 먼저 째려봤잖아. 예.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기분 나쁘게 말이지. 남 자꾸 째려보고 이래다가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옛날엔 싸움 난 다 이거였어요. 그렇죠. 협박이라는 게 계속 이루어진다고 해보면은 아니 무슨 우리 정상적인 국가가 말이죠.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데 허구한 날 이런 얘기 나오고 외신에서 CNN에서 틀어제끼고 하다 보면 그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예.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합참의 분위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도발만 해봐라. 그냥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는 아주 그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네. 이것도 상당히 이제 그 위험한 부분이고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청와대가 그거를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청와대는 전혀 아직까지 학습이 안 된, 예. 그 말하자면은 그 뭐가 뭔지 모르는 이런 어떤 상태에서 어떤 우리는 미국만 쳐다보고 있고 미국은 한국 정부만 쳐다보고 있어요. 예. 누구도 운전대를 잡으려고 안 합니다. 아.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으면 북한에 대해서 한편으로 제재를 했으면 예. 한편으로는 협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대화도 해야 되고. 예. 근데 한국이 먼저 하라 그러고 있고 미국에서는 우리는 미국이 북미 뭐가 없나? 이렇게 하고 있고. 예. 이렇게 하면서 정세를 관리하고 주도할 수 있는 네. 그러면서 적절한 군사적 지침을 국방부와 합참에 부여할 수 있는 예. 이런 정도의 준비 태세가 안 갖춰졌다고 봅니다. 이건 대단히 불안한 대목입니다. 그래요. 김장소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요 정부 조직법 개편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네. 실제로는 움직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숙식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상황 점검하고 컨트롤 있다고. 타워 기능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일반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그 기능하고 뭐 청와대 상황실이 있으니까 네. 예, 그 해공군 다 보고받고 상황 관리하는 이런 정도를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건 위기 관리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제가 네. 여쭤보는 건 합참 관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건 되죠. 되죠? 예. 그건 헌법이 있고 국군 조직법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된다니까요. 예. 그런데 그런 형식적인 관리에서 예컨대 바다에서 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육군 출신 김장수 장관이 바다의 특성에 대해 압니까? 해군 전술에 대해 압니까? 전문성 있는 참모들이 갖춰져서 예. 해당 현장의 지휘관까지도 적절하게 지침을 주고 관리할 수 있는 충분히 숙달된 위기 관리 이게 문제지. 이게 안 돼서 DJ 때도 2번 교전이 일어난 건데. 네네. 자기는 통제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아닌 거예요. 어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그러니까 물론 김종대 편장께서는 그렇게 또 너무 기후 단계로까지 걱정을 심화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기조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정말 바라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사 불야튼튼이라고 네. 경계의 태세는 결코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누가 뭐래도 평화는 관리를 해야죠. 그리고 지켜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어디에 있다, 그리고 누가 문제다를 떠나서 이런 그 긴장감이 고조되고 위기 정세가 증폭이 될수록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그다음에 좀 더 차분한 대응 기조로 위기를 관리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반도 다시 한번 둘러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